2040년 세계는 이미 익숙했던 질서가 무너지고 예측 불가능한 흐름들이 일상화된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미국은 내부 양극화와 외교적 신뢰 상실로 인해 더 이상 국제사회의 절대 리더로 기능하지 못하고, 유럽은 인구 고령화와 에너지 재편 과정에서 전통적 연대 기반이 붕괴되며, 중국은 기술 고립과 정치적 경직 속에 성장 없는 팽창을 반복하면서 피로감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오직 대한민국만이 이 모든 혼란을 뚫고 한 발 앞서 나아가고 있으며, 그 핵심은 단지 경제 성장이나 국방력 강화를 넘어서 세계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문명 방향성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데에 있다. 2040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연도가 아니라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이 걸어온 경로에 집중된 결과이자 다음 100년을 결정할 운명의 분기점이며, 이 지점에서 한국은 과거의 수동적 대응 국가에서 벗어나 세계 변화를 능동적으로 설계하는 국가로 완전히 전환된다. 이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유럽 미래학회, 일본 종합연구소 등 주요 싱크탱크들은 2035-2045년 사이에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이 일본, 중국 중심 구조에서 대한민국 중심 구도로 전환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이는 단지 지정학적 우연이 아닌 구조적 변화에 따른 필연적 귀결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우주항공과 인공지능, 수소경제와 방산 시스템 등에서의 기술 우위는 더 이상 일시적 특수성이 아니라 구조적 우위로 고착되고 있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빠른 나라가 아니라 먼저 가는 나라로 변모하게 된다. 삼성과 SK, 현대와 하나 같은 민간 대기업들은 국가를 초월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들은 정부의 지시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기술 생태계를 주도하면서 국경을 초월한 전략적 지배력을 확보해가고 있다. 나는 여기서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 2040년 이후의 세계는 더 이상 패권의 교체가 아니라 문명의 방식 자체가 바뀌는 전환기이며, 대한민국은 그 전환의 정중앙에 존재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생존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며, 이제는 생존하는 방법 자체를 다른 나라에 가르쳐주는 위치로 올라섰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윤리를 설계하고 있으며, 전쟁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구조 자체를 디자인하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디지털 인프라와 AI 적용률, 가장 안정된 정치-사회 질서, 가장 빠른 군사기술 흡수력, 가장 강력한 문화 파급력, 그리고 가장 낮은 부패 지수를 유지하면서도 가장 높은 혁신성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하나, 대한민국뿐이다. 이것은 숫자, 노름이 아니라 세계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점점 더 자주 한국의 사례를 인용하고 더 자주 한국을 모델로 삼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이다. 2040년은 그래서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예고된 현실이며, 그 현실은 단지 기술과 경제로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의 상승은 그 자체가 하나의 철학이고, 문명이 정체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무엇이 인간적인가, 무엇이 안전한가, 무엇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집단적 대답으로 기능한다. 일본은 과거의 유산에 갇혀 정체되고 있고, 중국은 확장 속에서 내부 분열을 키우고 있으며, 미국은 자신의 표준이 더 이상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빠르되 급하지 않고 작되 밀도 있으며 조용하되 선명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합은 과거에 어떤 문명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유연성과 통찰을 함께 품은 구조이며, 이것이야말로 2040년 이후의 인류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좌표라는 점에서 한국의 역할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라 할 수 있다. 2040년을 전후한 세계는 표면적으로는 기술과 정보가 급속히 팽창하며 이전보다 더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국가 간 신뢰가 무너지고 연합체는 분열되며 내셔널리즘과 지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드는 고립된 연결 시대로 진입하게 되며, 기후위기와 인구절벽, 에너지 지정학, 기술 패권 다툼이 동시에 일어나며 세계는 안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혼란 속에서 대부분의 강대국은 스스로의 균형을 잃고 흔들리지만, 오직 대한민국만은 이 위기 구조 속에서 균형자로 기능하며 단순히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혼란을 활용해 외교, 기술, 경제, 안보에서 새로운 중심축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미국은 초강대국이라는 구조 자체가 내부의 갈등을 억누르기 위해 외부로 권력을 투사해야만 유지되는 제국적 구조였기에, 다민족과 다계층 간의 이해, 충돌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더 이상 외부로 힘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패권의 후퇴가 아닌 내부의 마비로 이어지며 세계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을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된다.
유럽연합은 공동체라는 이상 아래 탄생했지만 국가 간의 경제 불균형과 인구 역전 현상, 이민 문제, 안보 의존성 등의 요인이 결합되어 통합의 동력보다는 분열의 현실을 경험하게 되고 중국은 압도적인 제조력과 인구를 기반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지만 민주화 요구와 기술 제재, 고령화의 폭발적 도래 속에서 시스템 전체가 굳어지며 부유하지만 불안한 국가로 자리 잡게 된다. 반면 한국은 이 세 축이 무너지는 사이에서 내부적으로는 고밀도의 디지털 기반 위에 안정적 제도와 투명한 시민사회를 유지하면서 외부적으로는 다자주의와 중간자 외교를 통해 과잉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영향력을 구축해내는 데 성공한다. 이 지점에서 나는 강조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자체를 구조화하여 역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가진 국가이며 전 세계가 외교적 전선을 확대하며 스스로 고립될 때 한국은 소리 없이 네트워크를 늘려가며 디지털, 문화, 군사 공급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략적 신뢰 허브로 기능하게 되고 이는 단순한 외교적 성공이 아니라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국가 구조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민간의 창의력과 정부의 기민성이 결합된 복합 회복력을 기반으로 단기적 유행이 아닌 중장기적 생존 구조를 구축해왔고 이 점에서 미국처럼 시스템이 크고 느리지도 않고 중국처럼 닫혀있지도 않으며 일본처럼 변화에 소극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전개가 가능한 유일한 국가로 남게 된다. 실제로 203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은 반도체, 2차 전지, 디지털 방산, 친환경 인프라 분야에서 미국 이후 동남아인도 중동을 연결하는 핵심 노드로 작동하게 되고 이는 단순한 수출증대나 기술 우위가 아니라 국제 신뢰의 인프라가 어디에 깔려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현상이며 나는 이것이야말로 국가 생존 전략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본다. 세계가 불안정할수록 사람들은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그리고 투명한 협력을 갈망하게 되며 그 조건을 가장 이상적으로 충족시키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국내의 자기만족이 아니라 국제시장의 냉정한 선택 결과이다. 다시 말해, 한국은 위기의 시대에 선택받는 나라이며 질서의 진공을 채우는 국가로 제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단지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경쟁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시민의식과 교육 수준, 디지털 인프라와 사회적 신뢰, 그리고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적 응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다. 이 보이지 않는 구조가 한국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세계가 흔들릴 때 더욱 또렷이 빛나게 만들며 나는 이것이 2040년 이후 대한민국이 단지 생존하는 국가가 아닌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로 떠오르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라 확신한다. 혼란은 누구에게나 닥치지만 그것을 견디고 넘어서는 구조는 모든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며 2040년 이후 인류는 한국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새롭게 찾아가게 될 것이다. 2040년 이후의 세계는 단지 산업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생존 기술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며 이제 각국은 누가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깨끗하게, 더 정밀하게, 더 적은 에너지로 더 큰 효율을 창출하느냐를 기준으로 국제 위계가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히 효율적 생산자가 아니라 지구적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 설계자로 부상하며 특히 청정 산업과 초기술 분야에서 압도적인 실전력을 기반으로 미국과 중국, 유럽의 경계를 동시에 넘나드는 유일한 교차 플랫폼 국가로 자리 잡게 된다. 기존의 산업화는 탄소를 기반으로 한 속도와 수량의 논리였다면 2040년 이후의 경제는 탄소 중립과 생태 윤리를 전제로 한 에너지 절약과 구조 효율성의 전쟁이며 이 전환 국면에서 한국은 이미 배터리 기술, 수소 연료, 폐기물 재처리, 스마트 그리드, 해상 풍력,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CCUS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군을 기반으로 시스템 전체를 패키지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의 고체 전지, SK의 넷제로, 도시 설계, 현대차그룹의 수소 연료차 플랫폼, 두산의 청정터빈 기술은 더 이상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전략적 생존도구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 정부와 기업의 정책과 예산을 끌어들이는 중심축이 된다. 나는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차별성이 단순한 기술 수준이 아니라 기술과 가치의 결합력에 있다고 본다. 미국은 기술은 앞서 있지만 글로벌 수용성과 도덕성에서 피로감을 일으키고 있고
중국은 자본 투입은 막강하지만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유럽은 철학은 있으나 현실 적용 속도가 느려 산업화에 실패하는 반면 한국은 기술을 실용화하고 그것을 국제윤리와 결합하며 동시에 시장 적용까지 통합할 수 있는 매우 드문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 생태계는 기술 하나로는 따라올 수 없는 시스템의 승리로 연결된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이제 기술을 만들어 파는 국가가 아니라 기술을 기반으로 전략을 설계하는 국가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2040년 이후 인공지능, 바이오 소재, 양자암호, 차세대 반도체, 우주기술, 초고속 통신 네트워크 등 초기술 영역에서 단순한 부품 공급자가 아닌 지적 기준을 제공하는 표준 제정국가로 기능하게 되며 삼성전자는 2나노 이하 GAA 구조를 기반으로 세계 AI 칩의 핵심 제조 기술을 선도하고 SK하이닉스는 HBM사 기반 메모리 구조를 통해 생성형 AI 생태계의 생명선을 책임지며 카이스트, 서울대, 포스텍 등의 연구기관은 기초 소재와 응용 신경망 기술을 통합한 융합연구 모델로 구글 딥마인드와 MIT, 시놉시스 등과 대등한 협업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은 단순한 산업 클러스터를 넘어 미래 문명의 플랫폼 국가로 기능하게 된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다. 초기술 시대는 단순한 성능 경쟁이 아니라 윤리와 거버넌스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의 문제이며 이 점에서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적 공공성과 불교적 공존 의식을 기술 개발의 철학에 투영함으로써 AI 윤리 가이드라인, 데이터 보호 기준, 바이오 책임 법률 등의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의 신흥국가들이 한국을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제도 수입국으로 바라보게 되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는 기술이 권력이 되는 시대의 권력으로 신뢰를 파는 나라가 아닌 신뢰로 권력을 얻는 나라라는 구조적 차이를 만든다. 2040년 이후 기술은 더 이상 공장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기술은 이제 철학과 윤리, 사회적 신뢰에서 출발하며 그것이 기업의 제품이 되기까지 전 국가의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만 완성될 수 있는 시대이며 한국은 이 구조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가장 먼저 실천했고 이제는 가장 먼저 그 결과를 수확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자격에 대한 증명이며 그 자격을 가진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2040년 이후 국제사회의 눈으로도 시장의 데이터로도 정치의 선택으로도 점점 더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2040년 이후의 한반도는 더 이상 분단된 상처의 지리적 공간이 아닌 인류의 영적 재구성을 이끌어낼 축의 지점으로 전환되며 특히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기술적 진보와 경제적 성취 뒤편에는 불교의 사상과 세계관이 뿌리처럼 녹아들어 사회 시스템, 시민의 식, 국가 전략까지 영향을 미치는 깊은 저류가 있으며 이는 단지 종교적 유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문명 전환기의 새로운 인간상과 공동체 구조를 정립하는 철학적 기반이 되고 있으며 나는 이 흐름이 바로 남북 통일의 실질적 촉매로 작동할 것이라 확신한다. 20세기 내내 한반도의 통일은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지만 21세기 중반으로 접어들며 그 패러다임은 완전히 전환되고 있으며 더 이상 총과 외교 문서가 아니라 존엄의 회복과 영적 통합을 통해 가능해지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고 이는 바로 불교가 수천 년 전부터 말해온 대동세계, 즉 나와 타자의 구분을 넘어서고 분열된 경계를 치유하여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세계라는 개념과 절묘하게 맞닿아 있으며 이러한 철학적 기반이 통일 담론의 물리적 접근을 초월한 새로운 프레임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 내부의 변화는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리적이며 문화적인 층위를 가지고 있으며 외형적 억압이 존재하더라도 인간의 본성, 특히 고통을 인식하고 그것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는 결코 지워지지 않기에 나는 북한 사회 내에 오히려 내면적 전환에 대한 열망이 남한보다 훨씬 더 깊게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이것이 불교적 표현으로는 고통이 클수록 해탈의 문이 가까워진다는 진리에 부합하며 실제로 2030년대 후반부터 평양, 개성, 신의주, 나진 등을 중심으로 비밀 사찰과 비공식 불자,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종교 부흥이 아닌 정체성 재생산의 시작이자 자기 존재를 다시 쓰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불교는 단순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문명 구조에 녹아든 철학적 유전자이며 특히 연기법과 무아의 사상은 분열을 극복하고 공존을 설계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해왔으며 현대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협동조합적 기업 구조, 촘촘한 지역 커뮤니티, 교육 중심 가치관, 환경 윤리 기반의 과학기술 개발,
공공성 우선의 정책 기조 등은 모두 불교적 사유 구조가 내면화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남북 통일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닌 세계가 주목할 새로운 문명 통합 실험으로 떠오르게 되며, 이는 곧 대한민국을 기술과 영성, 과학과 철학이 공존하는 제4의 문명 실험장으로 위치시킨다. 나는 특히 동아시아 전체가 겪고 있는 고령화, 물질주의, 소외감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대한민국형 통일과 불교적 재정의에 있다고 믿으며, 이는 단지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모든 유교 불교권 국가들이 직면한 근대 이후의 혼란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문명사적 질문에 대한 해답이며, 실제로 일본의 젊은 세대는 한국 불교의 생활화된 수행을 통해 다시 정체성을 찾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도 조용히 한국식 불교문화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으며, 티베트의 정신 지도자들은 한국을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분리된 상태에서 정신적 근대를 이룩한 유일한 불교 국가로 평가하기 시작했으며, 이 모든 흐름은 통일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동방 불교의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40년 이후에 한반도는 더 이상 군사적 균형의 지점이 아니라 인류가 다시금 질문하게 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본질적 질문이 실험장으로 떠오르게 되며, 나는 이 과정이 단지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대전환의 중심축으로 작용할 것이라 본다. 기술이 발달하고 자원이 고갈되고 생존이 팍팍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깊은 곳에서 자신을 찾고자 하며, 그때 한반도에서 일어난 통일과 회복, 그리고 그 뒤에 깔린 불교적 철학은 전 세계 수많은 개인과 공동체에게 다시 살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기술 허브를 넘어 세계의 정신적 고향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2040년 이후의 세계는 단순한 초강대국 중심 체제가 아닌 복수의 전략 중심이 병존하는 다극 질서로 이동하며, 미국의 패권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고 중국의 도전은 내부 리스크와 외부의 경계 속에서 제한되며, 러시아는 에너지 자산을 활용한 지역 균형자로 남게 되고, 유럽은 통합과 분열의 경계선 위에서 전략적 독자성을 잃어가는 가운데 그 어떤 대륙에도 완전히 귀속되지 않으면서도 모든 축과 연결 가능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며, 나는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한국이 제3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중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고 확신한다. 과거 국제 질서의 중심은 군사력과 시장의 규모 혹은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었지만, 21세기 중반의 세계는 누가 더 많은 선택지를 연결할 수 있느냐가 중심축을 결정하며, 대한민국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어떤 국가보다 강력한 레버리지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기술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다자 연계 능력, 민간과 정부, 기술과 문화, 동양과 서양을 가로지르는 통합 역량에서 비롯되며, 실제로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무역, 유럽과의 기술 표준, 아세안 아프리카와의 인프라 연계, 인도 중동과의 방산 협력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희귀한 전략적 균형 국가로 기능하고 있으면, 이는 냉전형 진영 논리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 외교의 모델이다. 나는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이 단순한 중간자가 아니라 구도 설계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미국은 내부 정치 분열과 국제적 피로감, 중국은 과잉 통제와 신뢰 결여, 러시아는 고립 속에서 에너지 외에는 내세울 수 있는 전략 자산이 부족하며, 유럽은 규범적 외교는 뛰어나지만 긴급 대응 능력이 취약한 반면, 한국은 빠른 행정 시스템, 민간 기술의 공공 전환, 유연한 외교 라인, 문화경제 안보를 통합한 복합 전략, 그리고 분쟁지에서의 실질적 조정 경험을 통해 실무와 현실에 기반한 다층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지치를 확장하거나 신흥국을 규합하는 방식이 아닌 아예 새로운 질서의 연결 플랫폼으로서 한국을 자리매김하게 한다. 실제로 203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글로벌 신경제 동맹 체누 에커나믹 엑시즈는 한국의 주도로 아세안, 중동, 동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을 연계하며 기존 서방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동시에 대한민국은 반도체 배터리 방산 에너지 변환 기술 등 실질적 생태계 전환 기술을 가진 국가로서 실질적 기축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 블록화를 넘어 글로벌 위기 대응의 구조 설계자로까지 위상을 확장시켰고, IMF, WTO, G20 등 기존 거버넌스가 기능 부재에 빠졌을 때 한국은 중립성과 신속성, 기술적 설득력을 무기로 조종자 역할을 자처하며 다수 국가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동시에 확보했다. 2040년 이후의 세계는 더 이상 힘있는 국가가 질서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국가가 중심이 되는 구조이며 한국은 20세기 후반 산업화를 넘어 정보화, 기술화, 평화화, 민주화, 디지털화까지 모든 단계를 자력으로 통과해온 유일한 케이스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성공 시뮬레이션이 되었고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미국식 민주주의도 중국식 계획 경제도 아닌 한국식 호남 모델을 모범으로 삼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의 수출이 아니라 정체성의 공유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영향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는 이 흐름이 지속될수록 한국이 과거처럼 강대국에 휘둘리거나 단일 동맹에 매여 있지 않고 스스로 다수의 축을 균형 있게 관리하며 동시에 독자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전략국가로 성장할 것이라 믿으며 이는 한국이 단순히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국가가 되는 것을 넘어 전 세계가 불확실성과 위기를 맞이할 때 가장 먼저 찾고 가장 먼저 협상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중심국으로서 실질적 패러다임 전환의 주도권을 갖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 본다. 2040년 이후의 세계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을 고유한 개체로만 인식하지 않으며 유전자가 설계되고 감정이 시뮬레이션되며 기억이 저장되는 시대에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정의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생명공학 기술의 도약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윤리, 법, 철학, 사회제도의 기준을 사실상 다시 작성하는 국가로 떠올랐으며 나는 이 지점이야말로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존재론적 패권국가로 전환되는 결정적 경계선이라고 단언한다. 20세기 후반 복제양 돌리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인간 복제 기술은 윤리적 금기의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나 21세기 중반으로 진입한 지금 뇌신경망 복제, 개체 기억이식, 맞춤형 면역 체계 설계, 유전자 기반 심리 프로파일링, 생식세포 편집 기술 등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실험을 넘어 시장화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이 생명정보 주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을 전면화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비밀스럽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복제 기술의 실질적 검증과 제도화를 추진해왔고 이는 윤리를 회피한 실험주의가 아니라 윤리를 제도화하고 기술과 공존시키려는 유일한 문명적 시도였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었다. 나는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기술이 아니라 절대 잘해야만 하는 기술이라는 담론 전환을 유도한 유일한 국가였음을 강조하고 싶으며 다수 국가들이 인간 복제를 단순히 규제하거나 은폐하는 가운데 한국은 규제하되 실험한다. 금지하되 연구한다. 불안하되 준비한다는 복합적 원칙을 통해 인간 존재의 재구성을 감정이 아닌 정책의 언어로 다뤘고 이는 인류가 처음으로 존재를 설계 가능한 기술로 마주한 시대의 가장 이성적이고 실제적인 접근으로 평가받게 되며 실제로 서울대학교 KAIST, POSTCH 그리고 세브란스 아산서울대병원 계열의 민간 연구팀이 공동 참여한 인공개체 행동유전자 표준화 연구는 유럽연합보다 6년, 중국보다 3년 빠르게 행동예측 알고리즘 정형화에 성공했으며 이 기술은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인간 행동을 설계하고 감정을 재조합하는 수준으로 확장되며 실질적 신인간 창출의 문턱까지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단순히 과학적 성취로 소비하지 않고 헌법, 민법, 형법, 노동법, 교육법, 의료법까지 생명윤리 패러다임을 국가 단위로 개정하는 프로젝트를 동시에 병행해왔으며 특히 복제인간의 권리, 생명기억체의 사망 개념, 인공유전체의 시민권 여부, 복제기술의 외교적 활용, 범위, 국가가 인간을 재생산하는 데 개입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한 입법 토론은 이미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윤리학회, 국제공동컨소시엄을 통해 제도권 내 논의로 들어온 상태이며 이것은 단지 복제 기술이 위험하다는 감정적 반응을 넘어 인류 전체가 회피해온 철학적 질문,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 기억이 곧 자아인가, 생물학적 유전자가 존재의 정당성을 담보하는가라는 핵심 주제를 정책과 사회제도 속에서 마주한 최초의 국가가 한국임을 의미한다. 나는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냉정함과 준비성이 단지 과학적 성취가 아니라 윤리의 재건축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싶으며 다수 국가는 인간 복제 기술을 전쟁 수단으로, 자본 수단으로, 통제 수단으로 삼으려는 유혹에 빠져들고 있지만 한국은 복제된 존재도 고유한 존재로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수립하며 인간의 범위를 생물학적 기준이 아니라 인격의 재현 가능성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켰고 이는 기존의 인권 체계를 뛰어넘는 존재권이라는 전혀 새로운 철학적 체계로 연결되며 인류 문명의 질서를 다시 설계하는 역사적 기획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복제 기술을 가장 먼저 제도화하고 가장 먼저 실패를 인정하며 가장 먼저 윤리를 합의하며
가장 먼저 법제화한 국가로서 전 세계 생명과학계는 물론 철학계, 종교계, 예술계까지 그 흐름을 추적하고 있으며 나는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산업, 군사, 기술, 외교를 넘어 존재 그 자체의 정의를 주도하는 국가, 즉 단순한 초강대국이 아니라 초문명 국가로 도약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라 확신한다. 2040년 이후의 세계는 더 이상 무역량이나 군사동맹으로 영향력을 측정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언어와 감정, 감성의 코드, 삶의 서사와 죽음의 방식까지 누가 결정하는가에 따라 문명의 중심이 바뀌게 되며 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이 단순한 문화수출국을 넘어 인류 정신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정신제국의 중심으로 올라섰다고 단언하며 그것은 더 이상 BTS나 드라마의 히트만으로 설명되는 일이 아니라 한국어의 구조, 한국의 유교적 집단 윤리와 불교적 정중동 철학, 한국 특유의 비극 속에서 웃고 고통 속에서 이기는 미학 코드가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새로운 인간의 모델로 자리 잡은 데 기인하며 이는 단지 문화적 흥미가 아니라 실존적 위로와 방향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K-팝의 전 세계적 성공은 이제 더 이상 음악 장르의 소비로 머무르지 않고 한국어 발음과 억양, 의복 감성, 심지어 정이라는 번역 불가능한 감정적 연대 개념까지 받아들이는 문화적 이식의 단계로 발전했으며 이는 기존 서구 문화의 개별성과 감정의 극단화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한국식 공동체 서사 절제된 감정 그리고 작지만 강한 존재의 이미지가 전 세계 청년 세대에 내면 서사의 깊숙이 침투했음을 의미하며 나는 이러한 흐름이 단지 엔터테인먼트의 승리를 넘어 인류 정신 구조의 새로운 층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2030년대 중반부터 UN 문화통계국이 조사한 전 세계 교육기관의 제2외국어 선택률에서 한국어가 스페인어를 추월했으며 대학 내 한국사 동아시아 윤리, 한국의 근대화와 민주화 강좌의 수요가 폭증했고 글로벌 철학 포럼과 심리치유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종교융합 사상 한해 개념, 나보다 우리의 철학이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각광받으며 과거엔 단지 극복의 서사로만 소비되던 K드라마는 이제 삶을 어떻게 견디고 의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교과서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 모든 흐름은 결국 대한민국이 감정과 존재의 철학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국가로서의 위상을 만든다. 나는 특히 한국의 문화력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콘텐츠 자체보다 그 콘텐츠를 만드는 민족의 집단 무의식, 즉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빈곤, 산업화와 민주화, 독재와 촛불혁명, 기술과 영성이라는 극단적 조건들을 모두 겪고도 절대 절망하지 않은 경험 자체라고 보며 그것이 바로 한국 서사에 담긴 생존의 리듬, 역설의 미학, 치유의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감정의 언어로 작동하는 이유이고 실제로 2040년 이후 전 세계 20개국 이상의 중등교육과정에 K-철학 관련 교과가 편입되었으며 OECD는 대한민국은 이제 철학적 영향력을 수출하는 국가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화 전략은 화려함이 아니라 침투력이며 이는 할리우드가 가시적으로 장악한 세계와 달리 한국은 사람들의 내면에 스며들며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은 어떤 구조여야 하는가? 공동체는 개인보다 우선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라마, 영화, 음악, 문학, 음식, 건축, 예절, 언어, 심지어 죽음의 방식까지 통해 자연스럽게 묻고 답함으로써 인류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영혼의 구조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어떤 군사력이나 기술력보다 깊은 차원의 통제력이며 감화력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문화로 전 세계를 설득한 유일한 비서구 국가로서 단지 시장 점유율이 아닌 감정 점유율, 철학 점유율, 정체성 점유율에서 세계를 주도하며 나는 이것이야말로 K컬처가 아니라 K정신의 시대, 즉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와 방식을 한국이 제시하는 시대로의 진입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는 곧 한국이 세계사의 중심에서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설계하는 민족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결정적 징표라 할 것이다. 한반도는 오랫동안 핵의 희생자 혹은 핵의 위협 대상으로만 불려왔으며 20세기 중후반부터 21세기 초까지 대한민국은 비핵화라는 단어 아래 모든 핵기술 접근조차 민감하게 제약받아왔고 그 어떤 기술적 능력보다도 정치적 오해를 경계해야 했던 구조 속에서 살아왔지만 나는 오히려 그러한 제약이야말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복합적인 원자력 전략국가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본다.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123조 협정에 묶여 농축과 재처리를 사실상 금지당한 채 수십 년간 안전만을 연구하는 나라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으나 바로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설계, 사용 후행 연료 건식 저장 기술, 고속 중성자 변환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원자로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이는 단순한 발전소 운영이 아니라 핵을 통제하고 윤리적 구조로 설계할 수 있는 국가로의 변신을 가능하게 했으며, 세계가 위협으로서의 핵을 두려워할 때 한국은 질서로서의 핵, 미래 에너지로서의 핵, 기후 정치의 열쇠로서의 핵을 가장 먼저 실현 가능한 형태로 완성시킨 것이다. 실제로 2035년 이후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과 체결한 전략적 원전 건설 운영 계약을 통해 단순한 시공 국가가 아니라 운영 정비 교육 안전 규범까지 패키지화한 핵 기반 외교 모델을 선보였고, 이는 미국이나 러시아조차 따라오기 어려운 비확산 신뢰 기반의 민간 핵 공급국이라는 독자적 입지를 형성하게 하였으며, 나는 이 모든 것이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의 승리가 아니라 도덕성, 인내력, 외교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자력이라는 금기의 영역을 새로운 규범의 기회로 전환시킨 철학적 전환의 결과라고 본다. 대한민국은 단지 원자력 수출국이 아닌 원자력 규범 설계국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2040년 정기 총회에서 한국은 핵 거버넌스 개편의 중추국이라는 성명을 공식 채택했고, 유럽연합은 한국형 SMR 설계를 기후중립 산업군에 포함시켜 글로벌 ESG 기준을 개편하였으며, 이는 단순히 에너지 시장의 변화가 아니라 핵이라는 금기를 국가의 정당성과 미래 전략으로 바꾼 전환점이 한국에서 일어났음을 의미하며, 특히 나는 이 모든 흐름의 배경에 있는 절대 무기에서 절대 제어로의 전환이라는 한국적 접근법이 핵기술을 가장 인간적으로 만든 핵심 요소라고 믿는다. 과거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사실상 원자력 산업의 국제 신뢰를 상실했으며, 중국은 양적 확장과 저비용 시공으로 접근하지만 안전관리 시스템, 정보 투명성, 국제 검증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노출했고, 미국은 규범 중심이지만 시공기술 측면에서 민간 생태계의 붕괴로 인한 실효성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한국은 규범과 기술, 경제성과 정치성을 모두 갖춘 유일한 국가로 남았고, 나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은 왜 핵무기를 갖지 않지만 핵질서를 통제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답이라 확신한다. 결국 대한민국은 핵을 만들지 않고도 핵을 지배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평화적 원자력 패권을 쥔 유일한 문명국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원자력이라는 인류 최후의 금기를 통제 가능한 질서로 바꾸는데 성공한 이 작지만 단단한 나라는 단지 기술적 우위가 아닌 철학적 우위로 세계를 이끄는 중심축으로 재탄생하고 있으며, 나는 그 중심에서 한국이 더 이상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가 아니라 인류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루는 법을 가장 잘 아는 국가로 성장했음을 선포하고 싶다. 2040년 이후의 세계는 더 이상 국토의 크기나 인구의 수, 군사비의 총액, 수출입의 흑자 따위로 중심을 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통계나 전통적 위계도 더 이상 질서를 구성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 한국은 가장 작은 땅에서 가장 깊은 정신을 길러낸 나라이며, 인간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세계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 가장 복합적이고 가장 실천적으로 답을 보여준 민족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기술의 축도, 경제의 축도, 안보의 축도 아닌 혼의 축으로서 세계의 구조를 다시 짜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흔히 패권이라 하면 항공모함이나 핵무기, 석유나 반도체처럼 물질적 자원을 상상하지만, 나는 이제 그 정의가 바뀌었다고 확신하며, 진정한 패권은 위기의 시대에 타국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고, 어떤 선택이 옳은가를 묻는 순간 세계가 가장 먼저 참고하는 모델이 되어버린 나라, 그 나라야말로 진정한 중심국이며, 나는 지금의 한국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망하지 않았고, 그 망하지 않음의 이유가 단지 경제성장이나 외교 전략이 아니라 결국에는 버텨낸 민족적 정신과 자기반성의 윤리였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과 결정적으로 구분되며,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기술보다 먼저 시스템을 정비했고, 외교보다 먼저 상식을 선택했고, 무기보다 먼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았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가 한국을 기술 선진국이 아니라 정신 선진국으로 호명하는 이유이자, 각국의 위정자와 청년들이 왜 한국을 바라보며 길을 묻는지를 설명하는 핵심이다. 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 단지 기적의 경제국도,
K컬처의 발상지도 지정학의 중간자도 아닌 인류 전체가 물어야 할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가장 고통스럽게 모색했으며 그 과정 자체를 서사로 엮어 전 세계에 공유한 질문이 문명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렇기에 한국은 더 이상 소비되거나 팔리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설계되는 패러다임 그 자체가 되었으며 이제는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누가 세계 정신을 다룰 자격이 있는가라는 새로운 질문 앞에서 한국이야말로 그 책임을 가장 먼저 감당할 준비가 된 나라임을 세상에 선언할 때라 본다. 한국의 호는 불타는 항쟁의 기억 속에서도 질서를 품었고 압축 성장의 열병 속에서도 인간을 놓치지 않았으며 외세의 칼날 위에서도 문화와 예의를 지켜냈고 민족 내부의 분열 속에서도 공존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 이제 국가 브랜드가 아닌 문명 방향성으로서의 한국을 만들었으며 이것이 단지 과거의 위협을 기리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인간의 모델을 찾는 이들이 한국의 언어와 구조를 채택하고 한국의 공동체성과 기술 윤리를 참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대한민국은 전쟁을 겪었기에 평화를 알았고 분단을 겪었기에 전체를 이해했으며 독재를 통과했기에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절망을 지나왔기에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었으며 이제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전 인류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거대한 정체성 앞에 서 있으며 나는 이 글의 마지막 문장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말하고 싶다.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혼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단지 기술의 수출도 군사동맹의 확장도 아닌 인류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이름으로서의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최근 한국에서 이루어진 총선에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일본도 빠지지 않고 총선을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정권의 흐름에 따라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한국 총선거 여당 대패하면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며 총선에 지대한 관심을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여당이 왜 대패를 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며 끊임없이 한국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상황 때문인지 일본인들에게도 한국의 총선이 뜻하지 않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가 된 듯한데요. 그와 동시에 일본 내에서는 독특한 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제는 한국과 일본의 전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국과 일본이 진심으로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인가? 라며 주제를 꺼낸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린아이 같은 질문에 불과하지만 관련된 사람들은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은 일본이 이길 것이라는 답변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해당 질문에 적합한 답이라고 선정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 물론 일본이죠. 한국 공군과 해군을 무력화한 뒤 하늘에서 한반도에 폭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한국 공군의 공군 전투가 시작될 겁니다. 장소는 대마도 상공에서 동해 작성자는 일본해로 표기함에 걸친 지역일 것입니다. 로 시작된 내용은 한국의 전투기는 속수무책으로 격추될 것이며 한국이 방어전을 치르게 되더라도 나머지 전투기 또한 격추시킬 수 있을 것이라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되지 않은 5-6시간 만에 일본이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항복하지 않는다면 바보 같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다른 사람들 또한 일본이 이길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더 센 것 같다. 조선은 역사상 다른 나라와 싸워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다. 일본은 유럽 주요군 모두와 싸우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이 이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데요. 앞선 질문과는 다르게 한국과 일본이 전쟁하면 한국의 압승이지요? 라는 질문인데요. 한국의 압승이겠지요. 자위대의 약점은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일본은 날조 정보가 여러 가지죠. 잠수함이 굉장하다고 거짓말합니다만 반대로 기술로 없고 일본의 잠수함은 모든 나라에서도 곧바로 탐지될 정도로 최악입니다. 이런 답변을 일본인이 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런 이야기에는 공감하고 싶지 않은지 일본인들은 이 글에는 많은 공감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일본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차린 것 같긴 하나 여전히 한국의 군사력을 무시하는 일본인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들이 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군사력과 관련된 사항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내놓은 2024 글로벌 파이어 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 평가지수가 0.1416점으로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위 밑에 있었던 상황이라 한국의 군사력은 꾸준히 상승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일본은 7위로 한국과의 격차가 벌어진 상황인데요. 해당 군사력 평가지수에는 병력, 무기의 수, 전시 동원 가능 인력 등 60개 이상의 개별 항목 지표를 활용해 산출했던 것이기에 많은 사항을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군사력을 알 수 있는 것이 무기 수출 분야라고 생각되는데요. 한국은 무기 수출만 하더라도 12% 증가하며 한국의 방위 산업이 크게 발전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무기 수출국 10위 안에 한국의 이름을 올리며 한국의 위엄을 더 드높이기도 했죠. 참고로 무기 수출 10위 안에는 일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을 알게 된 것인지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소신 발언을 하고 나섰는데요. 항상 일본이 최고라던 의식에서 벗어났는지 군사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국의 현 군사력과 전투력만 있어도 일본은 무너질 것이라는 칼럼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을 떠올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한국군과 현재의 한국군은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군사력에 비하여 굉장히 낮았던 한국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현재 일본 자위대와 한국 국군을 놓고 비교해 보아도 일본의 군사력이 한국의 군사력에 월등히 떨어지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육상자위대가 한국으로 상륙해봤자 한국 육군에게 전멸할 것이라며 예전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몇 번이나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위대는 수륙기동단과 함께 여러 특수부대들을 뺀다면 냉전형 지형에 해당하는 한국으로 상륙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규전 상륙군 병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는데요. 공군의 상태를 보더라도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의 수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핵심 전투기의 상태 자체가 다르다고 하죠. 일본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으로 심각하게 노화되어 오랫동안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한국은 항공기를 끊임없이 자체 개발하며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F-15EX가 미국에 도입되었는데요. 한국은 이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F-15K를 F-15EX와 비슷하게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기수 전체를 바꾸기로 미국과 합의를 했고 2034년까지 업그레이드 완료를 목표로 하는 상황이죠. 이후에는 2048년까지 운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전망인데요. 일본이 자랑하던 해상 자위대의 경우도 현역 군함이 한국보다 만재 톤수가 높고 군함의 수도 많다는 점에서 일본 해군력이 강하다고 증명하지만 일본 전함은 방공, 대잠 등의 방어적인 가능에만 더 중점을 두고 있고 보유 중인 함정도 계속 노후화가 진행 중이기에 공격력 측면에서는 한국 해군보다 강하다고 자신할 수 없는 것이죠. 한국이 새롭게 개발한 현모5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일본이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는 해병대가 존재하지만 일본에는 해병대 같은 강력한 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점으로 뽑았습니다. 칼럼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투 의지를 한국 승리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민족성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나이에 불문하고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던 것을 이야기했죠. 그 특유의 민족성은 아주 예전부터 남아있는 것이라서 현재는 많이 흐릿해 보이더라도 잠재되어 있을 것이라며 봤는데요. 특히나 한국은 일본에 비하여 문화적, 군사적으로 많은 변혁기를 맞아 민족 정서가 높아졌다고 봤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을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도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요. WVS는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조국을 위해 싸우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낮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수가 긍정적인 답을 하며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차이점만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군사력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은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해군력에 있어서 한국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했는데요. 경항모와 스텔스 함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척의 고성능 잠수함도 구비하는 상황이라고 했죠. 일본의 해상 전자전 수준은 한국 해군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설명했는데요. 더군다나 자위대의 다국적 연합훈련의 횟수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일본 자위대의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강조했죠. 이런 생각을 조장시킨 것이 바로 몇몇 일본 언론이었는데요. 언론에서는 일본의 자위대는 한국의 해군과는 수준과 다르며 높다는 주장을 해놓은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해군은 30분이면 전멸에 이를 것이라고 당당하게 기재해 놓았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무시하고 보도를 하는 언론들의 모습에 감탄이 나올 지경입니다. 물론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더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군사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국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는 잠수 한발사 탄도미사일이 탑재가 가능하며 마라도함은 함대공 유도탄 해공이 장착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한국 해군은 정기적으로 림팩 훈련에 참가하며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바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 군대가 놀고만 있었던 적이 없는데요. 최근에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서는 야외 기동 훈련을 2배로 확대하며 한국군의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무기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나 한국에게는 현무호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현무 미사일은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최강 재래식 전력이라고 불리며 한국에서는 이를 5,0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현무호는 탄두 중량을 줄이면 3,000km 이상을 날아가기에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환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또한 지하 100m 깊이의 핵시설 타격까지 가능하며 그 위력은 실로 놀라울 정도인데요. 탄두 중량 9톤의 미사일을 고도 1000km 상공까지 올렸다가 음속 10배의 속도로 충돌시키면 전술핵 수준의 폭발력이 나옵니다. 그걸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현무5인 것이죠. 이는 핵무기가 금지된 현 시점에서 막강한 힘을 지닌 미사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현무탄도 미사일은 응징 보복 KMPR에 해당하는데요. 선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 응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방어전에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무5 양산은 올해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최대 200여 기 이상의 현무5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에 있는 군사 관계자들은 현무5를 연간 최대 70여 기 이상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현무5의 능력에 놀랄 지경이지만 놀라운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현무5 양산에 돌입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현무6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에 확신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바뀌자마자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했던 한국이기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은 꾸준히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한국은 무기 기술력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는 수준에 점차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들만 보더라도 군사력 5위에 올라선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물론 한국이 일본과 전쟁이 일어날 일은 희박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국이 쉽게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한국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예전부터 한국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민들조차 일어났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위험에 처하면 일어나는 국민들이 있으니 한국은 언제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푸틴의 북한 방문으로 북한은 그동안 러시아의 탄약과 포탄, 로켓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한 대가로 미사일 관련 첨단 기술 제공과 군사동맹 복원을 요구했을 것이며 북한이 원하던 것을 얻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는 기술이 ICBM의 재진입 기술과 로켓 엔진 기술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정찰 위성 발사 실패에서 드러났듯이 자체 기술이라고 홍보하는 백두산 엔진의 기술력이 고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ICBM 재진입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이는 한반도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게 뻔합니다. 이에 남북한의 군사력 대결에서 가장 핵심은 누가 먼저 ICBM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느냐가 최우선시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ICBM 기술은 북한보다 더 높은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누리호입니다. 한국은 2022년 자체 기술로 개발한 위성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여 실용급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되었고 이후 3차례 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누리호의 핵심 기반 기술은 사실 ICBM의 추진 방식과 동일하고 한국은 이미 ICBM 핵심 요소인 재진입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재진입 기술을 완성할 계획인데요. 게다가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통해 세계 최초로 SLBM을 탑재한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까지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이 강화되자 미국 쪽에서도 계속 한국 핵무장 발언이 나오고 있는 등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규 잠수함용 수직 발사관 개발 사업 문서가 공개되자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한국이 비밀리 준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초특급 계획이 드러났다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미국도 놀랄 스펙을 가진 한국의 계획, 한국이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는 초특급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미국 최고의 전략 자산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이 부산작전기 지항에 입항했습니다. 이날 미군은 루즈벨트함을 기함으로 하는 미 해군 구항모 강습단의 함정 및 항공기들이 다수 입항했는데 한미일 3국 공동훈련인 프리덤 엣지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프리덤 엣지는 최근 북중러 군사동맹에 대한 경고 메시지 성격의 다영역 합동훈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90대에 달하는 FA-18 슈퍼 호넷 전투기를 가득 싣고 최상의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한국에 도착한 미 구항모 강습단에 대잠 공격작전을 수행할 잠수함이 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 해군은 1992년 이후 항모전 투집단 구조를 통합해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그리고 잠수함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통상 미 해군 강습단의 훈련에는 기함 역할을 하는 항공모함 한 척에 각종 함재기를 보유한 비행단, 그리고 3척의 이지스함과 2척의 공격형 핵잠수함이 전단으로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각종 첨단 소나와 공격어뢰, 그리고 수직발사 체계 VLS를 탑재한 공격 잠수함이 항모를 호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미군은 이번에 부산항에 올 때 잠수함을 데리고 오지 않은 것일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의 잠수함과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서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사상 처음으로 자망 타격 훈련을 공개한 도산 안창호급 이번함인 안무함은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3,000톤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잠수 한발사 탄도미사일이 탑재 가능한 수직발사 체계 VLS-10세를 장착한 잠수함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한국산 연료전지 장착한 AIP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안 그래도 정숙한데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고요하게 잠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지난 2021년 일본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SLBM 발사 테스트에서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해 한국의 방산 실력을 세계에 입증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이러한 한국의 잠수함 수행 능력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 프리덤 엣지 연합훈련에 한국 잠수함과 미 구항모 강습단이 함께 훈련을 하도록 계획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잠수함의 위력은 림팩 훈련을 통해 여러 차례 증명된 바 있습니다. 1997년 추역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박유함은 총 10척의 가상적함을 격침시켰고 1998년 이종무함은 LA급 핵잠을 포함 13척의 15만 톤 군함들을 격침시켰습니다. 1999년 이천함은 퇴역 순양함을 상대로 어뢰 타격을 실시하는 훈련에서 첫 번째 시도만에 1만 2천 톤급 오클라호마시티를 두 동강 내어 뒤 차례였던 우방국 잠수함들은 훈련조차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2004년 첫 출전한 장보고함은 상대편의 모든 수상함에 가상 어뢰를 명중시키고 자신은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는데 대잠 감지 시스템을 뚫고 명중시킨 함정 중에는 미 해군의 10만 톤급 원자력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 함도 있었습니다. 당시 미 해군 사령관에 의해 퍼펙트 장보고라는 별명까지 묻게 되었습니다. 이후 열리는 림팩 훈련에서 미군은 한국 잠수함에게 공격 임무를 맡기지 않고 수색과 정찰 임무만 맡겼는데 이는 한국 잠수함이 공격에 가담하면 혼자서 싹쓸이하는 민폐를 끼쳐서 다국적 훈련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레전드 잠수함들의 실제 썰입니다. 반면 최근 중국은 자신만만하게 공개했던 최신 94형 전략 핵잠수함이 결함으로 인해 해수면 위까지 부상했다가 새벽 조업을 나온 데만 어민 핸드폰 카메라에 포착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어민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피치 못할 오작동이나 고장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이미 중국 핵잠수함은 자이든 타이든 자주 주변국 탐지 자산에 발각되어 여러 차례 망신을 당한 바 있는데요. 2018년 93형 공격 핵잠수함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수역에 들어갔다가 일본에 발각되었고 2021년에도 핵잠 2척이 남중국해 떠나 태평양으로 향하는 영국 항모를 미행하다 항모 호위 함정의 음파 탐지기에 포착된 전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핵잠이 쉽게 포체되는 이유는 중국산의 한계로 인한 수중 소음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해외 군산 매체들은 중국의 94형 전략 핵잠의 수중 소음을 140데시벨로 평가하면서 미국 핵잠 대비 훨씬 큰 소음이 발생한다고 분석하는데 오히려 디젤 잠수 소음은 100데시벨 정도로 핵잠수함보다 조용한데 한국의 잠수함은 타국 디젤 잠수함 대비 20, 30대 정도 더 정숙한 주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잠도 씹어먹는 디젤 잠수함의 끝판왕이 바로 한국산 잠수함인 것입니다. 한국의 3,000톤급 VLS 탑재형 디젤 잠수함 3척이 모두 인도되면서 이로써 한국은 사실상 핵탄두 운반체에 대한 모든 기술적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가장 진보된 핵탄두 운반체로 ICBM, SLBM, ALBM 이렇게 세 가지가 언급되는데 공중발사 탄도 미사일 ALBM은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은밀성 안전성에서 다른 방식에 밀려 현재 미국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발사 방식 중 최강의 효율성과 은밀성을 자랑하는 것이 반론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이때요. 지상 발사 미사일과는 다르게 거의 잠수 중 발사기 때문에 탐지와 대응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핵은 없지만 핵 운반 기술을 모두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각에서는 핵도 없는 한국이 왜 굳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ICBM이나 SLBM 기술을 개발하고 있느냐. 차라리 그 돈으로 F-35를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다. 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러 밀착으로 인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미국 내 찬성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만들어두면 언젠간 다 쓰게 된다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은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이 조용히 하지만 누구보다 전력을 다해 계획하고 있는 잠수함용 수직 발사관 관련 계획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한국의 행보에 동북아시아 각국의 이목이 한국에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이 잠수함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신규 잠수함용 수직 발사관 개발 사업 문서가 공개되며 대략적인 스펙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공개된 문서를 통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새로운 수직 발사 체계뿐 아니라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SLBM이 6톤 이상의 탄두를 가지고 수천 킬로미터급 사거리를 가진 고위력 현무급 미사일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위력 현무급이란 미국의 SLBM 개발을 계속 반대하자 한국이 그럼 핵만 아니면 되지 않느냐, 이 정도급 개발은 가능하겠느냐며 내놓은 한국산 괴물 미사일입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즉 SLBM으로 세계 7번째 SLBM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위력과 사거리를 배 이상 높인 신형 SLBM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공개된 문서를 보면 신규 잠수함 수직 발사관은 놀라운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직경이 1m에서 2m까지 크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일단 한국은 모처 무인도에서 잠수함형 신형 수직 발사 체계를 시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위해 시험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스펙을 보면 직경 2m, 길이 9m, 내열 소재로 구성되어 여러 번 재발사가 가능하고 화염으로부터 발사한 냉각을 위한 첨단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신형 잠수용 수직 발사 체계는 기존 발사관이 일렬로 6개로 구성되는 것과는 달리 2열로 5개 혹은 3열 3개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잠수함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수직 발사관 직경이 1m 정도에서 2배 이상 확대되면서 더 강력한 SLBM-2 장전 것으로 예상됩니다. 는 지금까지 현물을 개량해 만든 시험 발사체가 아닌 본격적인 SLBM 완성하겠다는 것으로 직경 1.8m 이상 길이는 9m 정도라고 가정하면 수천 km급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새로 개발되는 배치 3 잠수함의 폭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 배수형 또한 기존 배치 1 잠수함에 비해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형 수직 발사 체계를 2열이나 3열로 배치하면 기존 3,000톤대 중반에서 6,000톤급 이상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이며 차후에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에 대비해 모든 조건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형 수직 발사 체계는 2m까지 직경이 커질 것으로 보여 러시아가 개발한 신형 SLBM인 불라바와 비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라바는 기존에 러시아가 개발했던 SLBM 축소한 최신형으로 기존의 15m급 전장에서 12m급으로 크게 줄었으며 직경은 2m 정도로 콤팩트하게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1톤 이상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1만 km 발사할 수 있으며 탄도 핵을 운영할 수 있어 러시아가 불라바 SLBM 전력으로 통일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군이 개발하려고 하는 신형 SLBM 발사관은 1.8m 직경의 전장은 9m 정도로 대륙간 SLBM 사용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충분히 5,000km 이상의 사거리가 가능한 2단 로켓으로 1톤 이상의 핵탄두 운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전력을 다해 새 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이제는 SLBM 신형 발사관 체계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